떠밀린 이사 vs 준비된 이사. 65세 이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마지막 집 선택법 7가지. 오프닝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희망의 신호. 안녕하세요. 지혜산책의 진행자 정희든 박사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집을 고르시겠어요? 막연하게 아무래도 조용한 곳이 좋겠지, 복잡하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충격적이면서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현실부터 말씀드리죠. 국내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후 10명 중 8명이 한 번 이상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중 90% 이상이 이런 줄 알았으면 진작 준비할 거리라며 후회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떠밀린 이사의 현실입니다. 갑작스러운 은퇴, 경제적 어려움, 몸이 말을 안 듣거나 배우자와의 이별, 자녀들과의 문제.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이사를 맞닥뜨리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가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선택한 이사가 아니라 떠밀린 이사였구나. 하지만 희망의 신호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이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전원주택이 좋다, 아파트가 편하다 이런 일반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불안해하며 살 것인지 평온하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생사의 기준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1-3-30 룰을 공개합니다. 복지관 1km, 운동시설 3분, 병원 30분. 이 숫자들이 왜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짓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상황별 노후 주거 체크리스트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건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 실패하지 않는 노후의 집 선택 핵심 7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고요.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1장 평수 신불론의 함정. 집은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집이 좀 작은 것 같아.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좀 넓은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닐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 평수를 마치 신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평수 신불론이라고 부릅니다. 몇 평의 사냐가 마치 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노후에는 절대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국토부에서 표준 주거 면적을 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보면 1인당 약 4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6평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어떠세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4인 가족이 30평, 40평에서 산다고 하면 실제로는 24평이나 되는 잉여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비효율적인 공간인 셈이죠. 잠깐,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공용으로 쓰는 거실이나 화장실을 빼고 내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공간은 내가 앉아 있는 책상, 내가 누워서 잠자는 침대, 정말 한 평 남짓일 겁니다. 집에서 많은 부분을 내가 점유하지 않고 다른 짐들이 점유하고 있어요. 결국 짐에게 공간을 다 내주고 나는 굉장히 좁은 면적에서
웅크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꼭 넓은 평수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자들이 오면 집이 넓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넓은 평수로 이사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요즘 자식들은 명절 때 오랜만에 집에 와도 자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명절 때 부모님 댁에서 숙박하는 자녀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숙박시설에서 자는 게 편하다며 아침에 와서 제사 지내고 본인 집으로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결혼한다고 30평에서 50평으로 이사했는데 1년에 아들이 집에 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야. 그런데 관리비는 매달 2배로 나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이게 바로 평수 신불론에 빠진 분들의 현실입니다. 또 다른 함정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나도 뒤따라서 대출받아 집을 샀다가 쪽박 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노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지금이라도 팔 수 있냐고 물어보는 노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노후에 가장 좋은 집 크기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18평에서 25평이 노후 생활에 가장 적절하다. 25평이면 방 2개, 화장실, 거실, 부엌이 나옵니다. 이 정도가 노후의 삶에 가장 적절하다는 거예요. 주변의 건축업에 종사하는 지인분께서 들려준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60대 부부가 45평 정도 집을 짓겠다고 찾아왔는데 설계를 9개월 동안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거 꼭 필요하세요? 물어보면 사실 필요 없는데요. 그래서 덜어내고 그렇게 해서 집을 45평에서 20평으로 줄여드렸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 부부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20평 집에 살아보니까 오히려 더 아늑하고 관리하기 편해요. 45평으로 지었으면 청소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집은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행복합니다. 줄인다는 건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이장 노년의 강남은 바로 여기. 복지관 근처가 미래의 황금입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살던 집에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익숙한 환경, 내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내게 가장 편안한 지리적 특성, 이런 많은 것들이 나에게는 안정감도 주고 앞으로를 예측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변수가 생겨요. 때로는 안타깝게 이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독립을 다 해가면서 텅 빈 집이 나 혼자 있기 너무 어렵고, 부부가 살기엔 유지비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집이 나이 들어 살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할 때 뭘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권해드립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백화점 근처로 가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이 있는 분들은 그냥 아무데나 사세요. 왜냐고요? 아무데나 살아도 자식들도 열심히 찾아오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그 집에 넘치기도 할 거고 필요한 건 사람 불러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사를 꼭 가야 된다면 백화점 근처 가시길 권해드려요.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유비쿼터스예요. 다 있어요. 문화센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살 것도 있고 윈도우 쇼핑할 것도 있고 주변의 인프라도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대부분 백화점 주변에는
지하철이 있거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이 그 앞에 있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그 안에 있고 짧은 동선으로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평범한 분들은 복지관 근처로 가세요. 대부분 우리가 뭐 그런 돈이 있겠습니까? 평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복지관 근처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깜짝 정보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집은 학군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되는 데 반해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복지관 근처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복지관 근처에서 많은 노인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복지관 근처에 좋은 집이 많고 집값도 비싸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곧 그렇게 됩니다. 제가 단언컨대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왜 복지관이 그렇게 좋을까요? 복지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운영하거나 나라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곳인데, 첫째, 교육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는 적게는 50개, 많게는 150개까지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꽃꽂이 같은 그런 취미 생활만 있는 게 아니고요. AI 관련된 거, 스마트폰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스포츠 댄스와 같은 활동도 들어가 있고, 새롭게 내가 연기를 하거나 연극을 해보겠다,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둘째, 실생활 서비스가 놀랍습니다.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도 있고요. 머리도 2,000원에서 5,000원 사이면 다 깎습니다. 다 전문가들이 와서 깎아주고요. 거기다 내가 혼자 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일일이 다 생사를 살피고, 어려운 시점에는 병원에도 함께 가기도 하고 주말도 함께 보내주기도 해요. 셋째, 영양사가 있는 점심 식사를 굉장히 싼 가격에 먹을 수도 있어요. 교육도 있고 돌봄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극강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은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할 수 있으면 복지관 근처로 가세요. 당연히 복지관에서 셔틀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지관 바로 옆에서 살지 않더라도 1km 이내에 살고 있다면 1km 정도 걸어서 오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것마저도 저는 운동이 된다고 생각해요. 기억하세요.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3장 1-3-30 생존 법칙집 주변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 자, 세 번째 핵심입니다. 이사를 할 때 집 주변의 노후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1-3-30 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꼭 있어야 하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변에 이웃이 있다는 건 서로 심리적인 의지도 하고 실질적인 의지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좋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나쁜 이웃은 범죄자보다 더 무섭습니다. 대신 괜찮은 사람이면, 별 문제 없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예의 지켜가면서 다소간의 불편은 조금 감내하더라도 그래도 주변에 꼭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운동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처에 산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요새는 각 시도구 자체에서 길거리나 아니면 공원 같은 데 무료로 운동시설 많이 해놨잖아요. 그런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노년기에는 늘어난 시간적 여유를 이용하여 산책이나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또는 산책로가 주변에 있는 주거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동네 주변의 산책은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심혈관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노인 우울증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좁고 차 많은 인도, 시멘트 덩어리 아파트 단지, 커다란 도로만 있는 동네. 이런 데서 걷는 건 건강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많은 산책로,
호수가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 쬐을 수 있는 쉼터가 있는 동네라면 걷는 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곧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자연을 느끼고 천천히 하루를 정리하고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가까운 지역에 반드시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적어도 의원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가정의학과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학과는 내과, 외과 이런 모든 측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진을 해주는 곳인데 우리나라가 주치의라는 개념이 사실 없잖아요. 원래 가정의학과가 주치의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가면 최소한 감기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등 모든 기본적인 검진은 해주고 필요하다면 진료의뢰도 써주기 때문에 2차, 3차 진료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집 주치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 기억하세요. 병원은 30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왜 30분일까요? 정말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3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우리가 기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이거든요. 중년을 넘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70이 넘어가면 병원을 밥 먹듯이 가게 돼요. 정리하면 사람, 운동시설, 30분 이내 병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잠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째, 평수 신불론에서 벗어나세요. 18-25평이 노후에 가장 적절한 크기입니다. 둘째, 복지관 근처가 노년의 강남입니다. 1km 이내면 충분해요. 셋째, 1-3-30룰을 기억하세요. 사람, 운동시설, 그리고 30분 이내 병원. 그런데 잠깐,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래도 나이 들면 실버타운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바로 다음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의 진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장 실버타운의 달콤한 유혹과 쓴 현실. 나이 들면 실버타운을 꼭 가야 할까요? 실제로 실버타운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입구엔 경비, 안엔 간호사, 아침 저녁 챙겨주는 직원까지. 하지만 그 모든 편안함이 당신의 마음까지 채워주진 못합니다. 왜냐고요? 거긴 젊은이도 아이도 다양성도 없는 단일 세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사람과 같은 식사를 하고 대화 주제는 혈압, 병원, 약 이야기. 그렇게 3개월이 지나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 지금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 실제로 실버타운을 나오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시설은 호텔인데 마음은 감옥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정해진 대로 돌아가니 사람이 메말라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수천만 원의 입주비를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을 살아내는 공간입니다. 누군가 챙겨주는 집이 아니라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집. 그게 없다면 아무리 편해도 그 집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살기 편한 감옥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노인주택이라는 게 있어서 노년기를 살고 있는 분들이 살기에 힘들지 않도록 이를테면 여러 바리어들, 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문턱이 높지 않은 곳, 이런 요소들을 제거한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버타운을 가든 아니면 노인주택을 가든 내가 그쪽이 마음에 들고 이런 시설이 좋고 이런 환경이 괜찮다 그러면 가시는 거고, 나는 그냥 노인들하고만 있는 건 좀 별로야 그러면 내 집에 그냥 살거나 아니면 주상복합이나 이런 곳은 여러 인프라들이 많이 있으면서
동시에 젊은 사람도 살고 나이 든 사람도 살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기억하실 건 우리가 아파트나 주상복합 같은 도시의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웃끼리 인사도 잘하지 않고 또 이웃이 있더라도 사실 그 이웃이 누군가를 배려하면 친범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함께 살지만 고독하게 사는 게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특징입니다. 다만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그 안쪽에 대부분의 것들이 다 있으니까 마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카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병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운동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약국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면서 또 많이 보면서 이런저런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아파트보다는 주상복합을 권해드립니다. 흥미로운 일본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초고령 사회인 일본이 고독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 12년 동안 고독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조그만 아파트 단지에는 꽃꽂이, 서예 등 주민 스스로 만든 소모임이 180여 개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는 1년 내내 각종 행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도 주민 스스로 맡아서 하는데 이게 거주하는 노년층에게는 수입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단지는 인적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성해서 서로의 일상을 챙겨줍니다. 이 사례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쩌면 나이 들어서는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곳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5장 전원주택 로망 vs 노망. 베케이션 집부터 시작하세요. 아파트 좋아하는 분들은 난 뭐래도 아파트야. 전원주택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노후에는 전원주택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으면 두 채가 다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저 같은 사람은 전원주택은 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도시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고 무엇보다 벌레를 무서워하고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저는 청각이 되게 예민한 편이라 바스락 소리만 나도 잠을 못 자요. 저 같은 겁쟁이는 전원주택 가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원주택에 대해서 굉장한 로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산세 좋고 또 공기 좋고 잔디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새소리가 아침마다 들리고 그렇게 가끔 뒤에 있는 산에 산책을 나가고 진짜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는데 문제는 전원주택은 결국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역시 퇴직하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전에 친구하고 나눈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고 집에 들락거리는 아들. 꼴 보기 싫어서 모두 정리해서 우리 아내 평생 소원인 전원주택 지어서 살 거야. 우리 아내가 전원 생활이 로망이거든. 그런데 요새는 전원주택이 로망이 아니고 노망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안 늙는다고 생각하냐? 지금은 체력이 되고 처음인 전원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자식에게서 좀 멀어지고 싶은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살아보면 그게 말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전원주택 생활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전원주택 관리는 여러 부분에서 신경 써야 하는데 잔디 깔려있는 집에 잔디가 예쁘려면 그 잔디를 가꾸는 사람은 거의 시커먼 게 살아야 돼요. 잔디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가꿀 뿐이죠. 그리고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주택이 고장나면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 도심의 아파트에 살던 분들은 관리실에 연락하면
관리실에서 직원이 나와서 이래저래 고쳐주고 도와주고. 하지만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아서, 그게 태양광이 됐든지 아니면 전기가 됐든지 아니면 배선이 됐든지 화장실이 됐든지 간에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사람을 부르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고 또 불러서 매번 하자면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내가 이걸저걸 좀 고쳐보고자 하지만 고치는 게 내가 잘 고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면 이 세상에 몇 가지는 버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막 고치는데 나중에 더 커지고 더 문제가 생겨서 진짜 큰 공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은 공감하실 텐데요. 특히나 짠돌이, 짠순이가 시골에 귀농, 귀촌하면 기름이나 가스가 아까워서 전기장판 하나 깔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겨울을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원주택 짓는다고 산 좋고 물 좋고 평수가 넓은 곳을 찾아갔는데 감당이 안 돼서 추위에 떨다가 건강만 잃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은 결국 전원 생활을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미련 없이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전원주택을 지을 때부터 집성촌이라 주민 텃세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험한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 차량이 마을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각종 장애물로 막아놓는 것은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장, 부녀회장 등 조그마한 마을의 직책이 얼마나 많은지, 마을 발전기금 수백만 원부터 마을 행사 때마다 찬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미칠 노릇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상식 밖이 마을에서 살다가는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과 땅을 처분하려고 해도 교묘하게 방해를 해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기 좋다고 들어가서 시작한 전원 생활이 친구에게 우울증이란 병을 가져다 주었고, 난 자연에서 살고 싶다, 지금부터 자연인이다. 친구는 이렇게 외치면서 시골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다시 매연에 찌들어 살아도 도시에서 문화생활 즐기며 사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소리치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았던 그 동네 시골 사람들은 너무 무섭더라. 꿈을 안고 시골의 귀농이나 전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먼저 땅부터 사지 말라고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베케이션 집을 통한 전원 생활 준비, 그냥 무작정 좋다 생각해서 그 지역에 가서 땅 사고 집 사고 하지 마시고 가셔서 이곳저곳 보셔서 아, 이 동네가 내가 살기 괜찮겠다 싶은 곳에 월세나 전세를 좀 내시고 사계절이 2번은 지나가 봐야 됩니다. 최소 1년 정도 월세살이 하면서 동네 분위기를 딱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말마다 지내보시고 또 휴가 때마다 가서 지내보시면서 각 계절마다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조달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동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여기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은 어떤 것인지, 이게 또 해결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2년 정도는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에 실질적인 이사를 하셔서 거기에 살아가신다면 정말 내가 꿈꾸던 전원주택의 로망을 이루실 거라고 봅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사고 파는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집에다가 돈을 붓고 살면 비참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같이 풀 뽑고 안 움직이면 살 수 없는 게 시골 생활인데,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고 게으른 사람은 전원 생활에 대해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6장 고층 아파트의 숨겨진 위험.
이건 좀 놀라우실 수도 있어요. 고층 아파트가 사실 땅에서 높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뷰가 잘 확보가 돼서 좋은 점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그때부터는 여기는 감옥입니다. 완벽한 감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가 아파서 지금도 계단 몇 개 내려가는 것도 어려운데 엘리베이터 문제 생기면 정말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또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이명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알아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고층 자체가 주는 두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사람은 너무 고층은 좀 무서워해요. 위에서 아득한 느낌이 있는 분들은 사실 밖을 만끽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겠지만 그게 익숙해지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진이나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간층에 살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불이 나도 뛰어내릴 수 있도록,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공포가 제 집을 선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고 선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고층에 대해 선망이 있다면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살아보다 보면 이런 점이 있는데 그걸 내가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여러 후기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실버 카페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고층에 사는 분들이 좋은 점이 뭔지 또 어려운 점은 뭔지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것인지 쫙 들어보신다면 아, 이게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정보를 통해서 대리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장 절대 피해야 할 집의 특징들. 많은 분들이 풍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쪽으로 뭘 해라, 서쪽으로 뭘 해라, 침대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피해야 될 거는 비위생적인 환경을 좀 피하고 범죄 우려가 큰 그런 집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은 잘 안 보이는데 귀는 예민해져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 곳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왜 예민해지냐면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데 주변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작은 소음에도 민감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민감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민감성이 증가하는 데다가 우리가 보통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보통 혐오를 가져옵니다. 혐오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혼자 머물다 보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여지를 또 갖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 배타성이 커져요. 그 배타성이 때로는 층간소음과 같은 불편한 상황과 맞닥뜨리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시끄럽게 해놓고서는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해. 그러면서 윗집하고는 다음 생에도 안 만날 것처럼 아주 공격적인 관계로 접어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심화되면 이걸 우리가 혐오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위에 사는 사람이건 아래에 사는 사람이건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귀가 민감해질 수 있고 혼자 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것들, 실버타운의 단조로운 환경,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하는 관리가 어려운 전원주택, 엘리베이터 의존도가 높은 고층 아파트, 층간소음이 심한 환경, 비위생적이고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 추천하는 장소들, 복지관 1km 이내, 18-25평의 적정 평수,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사는 주상복합, 운동시설과 병원이 가까운 곳.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라는 거야? 바로 다음에서 구체적인 상황별 선택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내용이니 놓치지 마세요. 8장 상황별 맞춤 노후 주거 전략. 마지막으로 노후의 새로운 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년의 강남 복지관 근처 1km 이내로 가세요. 우리나라의 집은 학군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되는 데 반해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복지관 근처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복지관 다닐 나이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 근처에 친구들도 있고 아직 왕성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사는 곳에서 배움과 즐거움을 찾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바로 복지관입니다. 그 이유는 복지관 안에는 교육과 돌봄이 있습니다. 좋은 영양사도 있고 밥도 비싸지 않고 거기에 각종 양질의 교육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집결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복지관 말고는 찾기 힘듭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어디서 배우든 어디서 먹든 부족함이 없겠지만 우리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높을 때는 문 밖을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엇을 배워보고 싶어도 돈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데 이럴 때 복지관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내가 즐길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복지관 근처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녀와 살아야 한다면 가치보다는 근처를 선택하세요. 우리는 자녀와 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별을 경험할 때 이사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별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몇십 년을 살던 내 집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섭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집이 관리하기에 너무 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을 좁혀가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 주거비와 식비에 부담이 줄어들고 외로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함께 살기보다는 근처에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주가 어렸을 때는 손주를 돌보는데 손을 보태거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활력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녀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노후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셋째, 노후의 큰 집은 집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관리비 같은 여러 가지 유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집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나에게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렵다면 노후용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노후가 되면 다리에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크고 넓은 집은 집만 될 뿐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해 나갈 시기가 되면 부모들은 집을 줄여나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부부 2명만 덩그러니 남았으니 쓸데없이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젊고 아이들과 있을 때는 크고 넓은 집이 좋지만 혼자 혹은 둘일 때는 청소도 힘들 뿐 아니라 잡동사니가 쌓이기 때문에 작은 집이 좋습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사는 집을 줄여서라도 현금성 자산을 늘려야 하는데 큰 평수에 살면 노후 자금으로 챙겨둔 여유돈마저도 집에 더 투자하게 될 확률이 높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수 넓은 아파트는 향후에 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상황별 맞춤 선택법.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복지관 근처 아파트가 무조건 1순위입니다. 연금이 많지 않다, 소득이 거의 없다, 생활비도 빠듯하다면 무조건 복지관 생활권을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곳에는 돈이 안 드는 서비스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불안이 있다면 도보 10분 거리의 병원,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보세요. 무릎이 안 좋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1층 혹은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단지 내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 모임이 활발한 아파트를 찾으세요. 사람은 외로워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몸이 아픕니다. 아직 활동적인 성격이라면 도시명 신축 단지 혹은 중소도시 복합단지를 보세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실버타운보다 젊은 사람들과 섞여 있는 곳이 훨씬 에너지가 좋습니다. 진짜 마지막 집을 고민 중이라면 팔기 쉬운 집 그리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보세요. 지금은 멀쩡해도 80세 이후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구장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 지금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분들의 비율은 25%를 넘어섰고 70대 이상에선 3명 중 1명이 1인 가구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대부분이 혼자 살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와 살 것인가가 아니라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인 가구가 외로워지지 않으려면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경비 아저씨가 있고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이 있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나를 아는 얼굴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산다는 건 관계가 단절된 구조 속에서 사는 것이지 진짜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원봉사 모임, 동아리, 복지관 프로그램. 이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살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복지관 합창단 연습, 동네 도서관 낭독 모임, 마을 신문 만들기, 동아리, 걷기 모임, 자전거 모임, 봉사 나눔 모임. 이런 활동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게 심리적 면역력이 되고 어떤 위기에도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회적 백신이 됩니다. 절대 혼자 살면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고립된 전원주택 지역. 초고층 대단지지만 커뮤니티가 전무한 곳. 이웃 간 왕래가 없고 복지관 하나 없는 동네. 이런 곳에서 혼자 살면 몸이 아프지 않아도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내가 아플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이 가능한가? 이게 생명선입니다. 반대로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고 경로당,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가 도보권에 있고 관리실, 주민센터와 연락망이 잘 연결된 곳. 이런 곳은 혼자 살아도 혼자 가지 않은 삶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노후는 물리적 고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고립을 막는 싸움입니다. 혼자 살아도 나는 이 사회의 일부다라는 감각만 있으면 그건 충분히 건강한 삶입니다. 마지막 장집이 아닌 인생의 무대를 선택하는 것. 집은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은 재산에 대한 의미인 겁니다. 이 집이 올라서 나중에 어떤 현금성이 있고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집이란 건 늘 옮겨야 되는 게 됩니다. 하지만 고도 성장기를 빠져나와 세계 1위의 저출산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에 살 집은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는 한번 집의 본연의 의미에 집중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노년의 인생은 보다 자기의 공간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긴 시간을 보내게 될 생의 마지막 집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의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집은 어떤 집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집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삶의 무대를 고르는 일입니다. 이 무대가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으며 언제든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곳이라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좋은 집입니다. 그 집이 복지관 옆 작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산책로가 가까운 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상복합의 편리함을 택할 수도 있고 신중하게 준비한 전원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을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당장 이사를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지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림이 선명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덜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는 그 다음 반, 행동하는 준비만 남았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다음 이사, 그건 떠밀린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한 마지막 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엔딩 실천의 시간, 그리고 함께하는 여행.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이사, 그리고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